모세혈관들이 빨갛거나 파랗게 피부에서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흔히들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C2입니다. C2는 다리가 이제 구불구불하게 혈관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못 합니다. 제 와이프도 저한테 시술을 받았어요. 2번이나 했고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술을 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국 항공안전 전문가와 혈관 외과 전문의가 경고한 내용이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레깅스처럼 꽉 끼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하던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비행기를 장시간 타는 경우에는 모두가 편한 옷을 찾고, 레깅스 같은 옷은 이제 편하잖아요. 레깅스의 문제점은 뭐 다리나 이런 데가 꽉 끼는 것도 문제지만 허리 쪽이 특히 고무밴드가 강하기 때문에 고감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 혈류가 거꾸로 올라오기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옛날에는 제트랙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오래 타면 다리가 저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뭐 2시간, 3시간마다 일어서라, 종아리를 풀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런 것들이 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한 내용이군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지정맥류도 혹시 기수가 있나요? 0기부터 6기부터 이런 그렇죠. 단계별 기수가 있다면 단계별로 좀 증상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제 CAP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클리니컬, 에시올로직, 아나토믹, 패소피지올로직이라고 해서 임상적인 증상과 형태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를 나누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이제 클리니컬한 병기를 씁니다. C0부터 C6까지 있고, C0은 이제 정상, C1은 스파이더베인이라고 해서 이제 모세혈관들이 빨갛거나 파랗게 피부에서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흔히들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C2입니다. C2는 다리가 이제 구불구불하게 혈관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종아리 쪽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C3부터는 이제 병입니다. 다리가 붓는다, C3. C4는 피부가 빨개지거나 아니면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착색이 된다거나 다리 색깔이 이제 얼룩덜룩해지는 거예요. C4라고 하고, C5, 6번은 이제 궤양이 생긴 단계입니다. 다리도 동맥 때문에도 궤양이 생기지만 하지정맥류가 심한 분들도 궤양이 생겨요. 상처가 났다가 저절로 아물면 C5, 상처가 안 났고 궤양이 계속 쭉 유지가 되면 C6라고 클리니컬하게 제일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시술을 나눈 거는 C1, 스파이더베인 단계와 C2A라고 해서 이제 증상이 없는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혈관들,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고, C2B라고 해서 구불구불하게 정맥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다리가 쥐가 자주 난다, 아니면 통증이 있다, 아니면 발바닥에 감각 이상, 발이 차갑다, 시리다, 뜨겁다, 발바닥에 뭔가 가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내가 발로 걷는데 모래를 밟는 느낌이다, 그런 다양한 감각 이상들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C2B는 메디컬한 트리트먼트로 분류가 됩니다. 후기 증상은 그럼 G 그거 하나 보면 될까요? 다양하죠.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허벅지가 아프다, 뭐 바깥쪽이 아프다, 안쪽이 아프다 시작해서 발바닥이 아프다, 시리다. 이제 뭐 겨울에는 당연히 시린 줄 알죠. 날이 추우니까. 여름에도 시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봐야죠. 이제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면서 망가진 혈관을 다 찾아도 제가 하루에 다 모든 100% 다 혈관을 막진 않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혈관들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순환이 좀 저해가 되면서 발이 시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술로 인해서 발이 시린 분들은 좀 오래 갑니다. 시린 증상이 결국엔 좋아지는데, 아니면 한 번에 너무 많은 혈관을 시술을 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다시 붓는 분들이 있어요. 부었다가 또 한번 쫙 빠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동맥에 의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이 썩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딘가에서부터 기분 나쁜 통증이나 감각 이상, 아니면 시린, 어디든 사실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했는데 뼈 이상이 아무것도 없고 다 괜찮대, 근데 무릎이 계속 아파요. 이런 분들은 정맥에 의한 통증을 의심해봐야죠. 제가 하면서도 신기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에 물이 계속 차서 정형외과에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물 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릎 정맥의 염려가 굉장히 심해서 시술을 했거든요. 물이 안 차요. 무릎에 물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배운 선생님의 얘기에 의하면 골관절염, 특히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 정형외과적인 진단명이 있는데,
그런 질환은 정맥의 순환 부전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연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못 합니다. 일단 중증도 자체가 높은 질환이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30분, 1시간씩 써가면서 환자 한 명을 검사를 하면 수가가 안 맞아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빠르게 큰 병을 많이 봐야 유지가 되는 곳이라서 못하죠. 그래서 개원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하지정맥류를 하는 개원이들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그런 곳의 문제는 내가 경험적으로 환자를 좋아지게는 할 수 있어도 연구를 못해요. 이 정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증상이 주로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라는 이 경험적인 여러 기관의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통계 자료로 이렇게 싹 나오면 좋은데, 개인들은 검사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맥 통증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대학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치료를 했었으면은 조금 더 뭔가 확립되고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정맥 통증 시장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큰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필요한 인력 대비 대학병원에서 유지할 수 있는 수가 체계가 우리나라는 특히 안 돼 있고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연구를 하기에는 좀 쉽진 않고, 한 의사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증상 없이 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맥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현실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서 제가 싹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봐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환자들 오면 신나긴 해요.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적 요인도 있죠. 직업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굉장히 많죠. 특히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은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 통증이 없어지는데, 실컷 활동하고 밤 자려고 딱 누우면 통증이 생겨요. 쥐가 나고 다리를 어쩔 줄 모르겠고 자다가 다리가 아파서 깨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증상들이 그렇고, 본인이 자다가 쥐가 날까봐 발을 쭉 못 뻗겠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 느낌을 알아. 이 병이 오래돼서.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그러셨냐라고 하면 오래됐어요. 다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 정맥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을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 허리 통증도 정맥 때문에 생기는 분들 있고, 엉치 통증도 정맥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있고, 뭐 디스크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이지만 허리에도 정맥 역류가 있는 분들, 시술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하지정맥류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이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라는 게 이제 유전적 소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는 건데, 부모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녀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혈관을 이루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 부족도 영향이 될 수 있어요. 근육을 잘 안 쓴다, 내가 잘 활동량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도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고, 요즘은 이제 출산하신 분들, 애를 10달 동안이나 이제 배에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대정맥이 압력이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갓 출산하신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애를 베고 계신 분들이 다리가 잘 붓고 저리고 통증이 잘 있는 겁니다. 제 와이프도 그랬고, 제 와이프도 저한테 시술을 받았어요. 2번이나 했고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너무 활동이 많아서 그래, 아니면 내가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어서 그래, 공무원이라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 내가 운동하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초반에는 뭐 그런 것들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대부분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 많고, 다리가 아프고 해서 어떤 정형외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대. 다른 병원에서 이 단기간에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 CT, 뭐 MRI, 뭐 뼈의 이상이 아닌가 부터 해서 다 다니다가 이제 안 되고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음파로 진단을 해서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큰 혈관이 문제가 있으면 수술로 가는 거고요. 작은 혈관이 문제가 있으면 시술을 하는 겁니다. 약제가 물론 비급여 항목이 비싸긴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해야 효과가 좋은 건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분이 수술을 시켜줬다 했는데 아내는 어떤 유형의 환자였을까요? 제 와이프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약을 좀 오래 먹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을 오래 먹고 와이프 가족분들 중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약들은 대부분 호르몬제 머리로 가는 이 호르몬제에 조절해주는 약물인데 그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보편적인 하지불안 환자들이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다리 깊은 곳 어딘가에서부터 기분 나쁜 느낌이 올라온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처음에 마침 제가 하고 있으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역류가 있는 혈관들을 찾아서 수술은 안 해도 됐었고 다행히 큰 혈관들은 괜찮았어요. 작은 혈관들은 혈관 경화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죠.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한다고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수술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술하고 시술하면 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수술하면 뭐 하루 동안 꼬박 누워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바로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술도 저질마취 아니에요. 기소마취로 되고 시술도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제가 감아드린 분량을 유지하고 활동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